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과 심리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봄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도 더욱 건강하고 모든 게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제2부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 5장 태도를 하겠습니다. 첫째, 태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태도 모형 및 측정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태도 관련 이론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순서대로 여러분과 3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그 포인트는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러니까 리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 차수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바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 여기 한 학기를 마치게 되면 소비자 행동과 심리가 이런 목표와 이런 과정 속에서 쭉 진행돼 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산 지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차수 진행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전 차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함께 갖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소비자 행동과 심리의 친구가 되기를 제가 바랬죠. 왜냐하면 친구 된다는 것 자체가 친근감 있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머리에 입력이 더 잘 되는 거죠. 기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은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금한 돈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인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억에 있어서의 저장 방법 내지는 활용법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친구가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과 심리가 뭐라고 그러죠? 특히 소비자 행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자기가 구매하거나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소비자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알고 선택하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소비자 행동이구나.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해야 마케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소구되는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전달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서 앞으로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2주차에는 제가 소비자 행동 연구의 등장 배경하고 소비자 행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시험이나 과제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비자 행동 연구 등장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약술하시오,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 행동 연구의 등장 배경이 뭐였죠? 사실 옛날에 물물 교환 때부터 소비자 행동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소비자 행동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냥 그건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뭐 그 심리가 어떻고 행동이 뭐고 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물물교환 경제에서 이제
시장 경제 사회로 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점점 커진 거죠. 특히 과거에 이제 생산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들기만 하면 팔렸어요. 그럴 땐 소비자 행동 연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중심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그 당시에는 소수였는데 이제 생산자가 이제 경쟁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상품을 좋게 만들까? 그래서 상품 중심으로 전환이 됐죠. 근데 상품만 만들면 뭐예요? 이게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 중심으로 가는 거죠. 판매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점점 소비자하고 더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행동과 심리를 점점 더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관계 마케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소비자가 바로 상품과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않고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는 상품을 소비자한테 팔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소비자 행동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이제 시작했어요. 1968년도에 이제 학제로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 과목으로 설정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 후반에 이제 연구가 시작이 돼서 80년대 초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과목으로 확정이 되고 또 이제 이걸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된 그런 상황이죠. 그게 등장 배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연구의 필요성은 뭐예요?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이제 변화됐다.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될 수밖에 없죠. 기술 발달 단축되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욕구가 아주 다양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 증가됐다. 이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간단히 정리하면 오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 이제 그 다음에 2주차 이제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거기서 이제 모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행동 연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이 있고, 행동 연구는 이제 전통적 모델이라고 그랬죠. 전통적 모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자극과 반응 모델이죠. 스티뮬러스 자극을 가하니까 레스폰스 응답이 오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학습의 기본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 너무 일반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블랙박스 이론 아닙니까? 블랙박스는 이제 뭐냐면 자극과 반응은 똑같은데 중간에 매개 변수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개 변수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 자극은 똑같다 할지라도 반응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입증했죠. 그게 블랙박스 이론이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경제학적 이론인데, 경제학적 이론은 뭐냐면 그 합리적 기대 가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용 극대화. 경제 활동은 합리적이다. 경제하는 사람은, 소비자는 합리적이다. 그 사람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경제학적 그 모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래에 와서는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죠. 반발보다도 그것만이 아니다 해서 가치가 더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배울 겁니다만은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있어요. 프로스펙트 이론. 거기에 보면 이제 카네만하고 이제 트베르스키 두 사람이 주창한 내용인데, 소비자 의사 결정에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효용보다는 가치가 우선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소비자 행동의 전통적 모델은 자극과 반응 모델이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모델이고, 경제학적 모델이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비자 행동의 전통적 모델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럼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 행동은 이런 상황에 이런 어떤 모델로 소비자 행동이 연구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 이제 중요한 거 지각 과정이죠. 지각.
이게 사실 지각 과정 하면 이게 사실 추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 학문 영역이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 심리학에 가서 굉장히 복잡한 학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이거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추론하거나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서도 이런 이론을 깊게 파악하지 않고 심리학 같은 타 학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각은 이제 모든 우리의 행동의 시작이 바로 지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각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왜? 보는 것은 하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죠. 가치관다, 신념, 문화 이 모든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각은 세계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각과 제가 보는 지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일관되게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지각 과정은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노출된 것을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죠. 이게 자극이죠. 받아들이죠. 근데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주의를 한다요. 주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해서 자극을 처리하고자 하는 인적 자원을 이제 배분하는 거죠, 주의. 그러다 보면 주의 과정 속에서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버려버리기도 하고 자극을 깊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지각 과정이라는 게. 노출된 것을 우리가 자극으로 받아서 주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냐? 의미를 한다 했지. 이해를 한다 했지, 이해. 이해는 뭐냐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각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보는 것도 지각 과정에 있어서 저의 모든 게 다 노출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노출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것, 보고 싶은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두뇌 자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은 누구다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각의 완성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똑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한테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맛은 안 보여. 느끼고 촉감 내지 이런 걸로 다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하는 그건 내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깊게 넓게 얇게 아니면 무시 이런 거 다 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제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뭐 시험을 낸다 그러면 노출, 감각이 있죠. 노출에 있어서. 감각. 그 다음에 감각의 범위가 제가 절대적 시격하고 차별적 시격 하지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각의 특성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각은 선택적으로 한다. 노출이 돼도 선택적으로 노출을 받는다. 주의도 선택적 주의를 한다. 다 선택적으로 제가 한다고 그랬죠. 이해도 선택적으로 하고 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그걸 정말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제 컴퓨터가 뻑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머리도 다 그죠? 뭐랄까요? 정말 완전히 이제
작동이 불능 상태로 될지 모르겠죠.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각한다. 첫째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어떻게 하냐. 조직화한다. 그죠? 조직화. 예. 지각은 하나하나 단위 단위로 지각한 게 아니고 그걸 조직화한다. 조직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제 통합한다는 의미의 저건데 게스탈트 심리학과 통합에 있어서 이제 형상과 배경, 그 다음에 집단화, 단순화, 완결성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와 지각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각적 해석, 마지막 이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지각은 선택적으로 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단위로 특성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구조. 우리가 충분히 좀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둘 사회죠. 이런 게 이제 시험이나 과제에 낼 수 있죠. 기억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감각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운용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기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기억 저장 방식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연상망이라고 연상망. 네. 기억은 저장을 아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를 내가 생각한다. 그럼 연상을 한다. 그러면 소나타의 뭐 몇 년식 차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 자동차를 생각하고 또 경쟁사를 생각하고 그다음 현대 자동차의 회장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현대 자동차의 어떤 사명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 현대 자동차의 가격 정책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 현대 자동차의 어떤 자동차의 특징을 생각할 수 있고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많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더 확실한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연상망.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된 연상 이걸 스키마라고 그랬잖아요. 스키마 형태로 우리가 저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할 때도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하나 그냥 나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연상망이라고 할 수 있고 연상망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노드라든가 링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네트워크 학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논문을 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논술을 쓸 수 있는 거죠. 단지 그 조그만 보이만 이해해 가지고는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상망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주화라고 카테고리를 둬서 상위 개념, 중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카테고리를 둬가지고 우리 기억한다. 자동차 얘기했을 때에서 자동차라고 큰 카테고리 속에 우리는 중간 개념으로 이제 뭐 현대자동차 있을 수 있고 기아 자동차 있을 수 있고 BMW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위 개념으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차종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범주고 또 한국의 자동차 그러면 이제 뭐 중형차냐 대형차냐 소형차냐 뭐 이렇게 또 구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중형차 중에서는 무슨 뭐 소나타나 K5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동차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또 끄집어내고 또 다른 데서 끄집어내 이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의 저장 방식은 이렇습니다. 또 저장하면 뭐 필요해져요? 인출을 해야 되겠죠. 인출. 끌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계속 보존됩니까? 아니죠. 망각도 필요하죠. 지워야 되죠. 또 다른 걸 새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의 구조, 기억의 저장 방식, 기억의 인출 및 망각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 낸다면 기억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감각 운용 장기 기억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장 방식 넣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인출 망각까지 넣으면 뭐 퍼펙트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100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4주차 교육 내용을 거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걸로 이 교수는 확인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에 이제 비로소 이제 학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습.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돼서 주의하고 이해하고 저장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이걸 계속 학습을 해야 저장이 굳어지고 장기화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가치나 신념이나 태도가 이게 뭐냐면요. 학습의 결과예요. 학습의 결과. 그래서 이제 제가 학습의 의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이게 행동주의적 접근법이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극과 반응에 있어서 전혀 관계없는 게 또 조건 반사가 되더라 하는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 우리가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서 행동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강화, 처벌.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대리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핵심되는 사안입니다. 그럼 맥락이 소비자 행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의 등장과 배경, 필요성은 이렇고,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력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지각이다, 지각. 지각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쭉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럼 선택적, 조직적. 그다음 기억은 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기억의 저장 방식, 기억의 인출은 뭔가? 그럼 우리가 지각까지 다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기억까지 해서, 기억까지.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학습에 들어가죠. 학습. 그래서 학습을 저번 주에 했고, 이제 이번 차수에는 저희가 이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3시간 동안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태도는 소비자 행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바로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다, 내놨다 시장에. 근데 그것을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 소비자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내 제품을 싫어할까? 왜 좋아할까? 그 다음 왜 우리 회사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게 다 이제 태도로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마케팅 성과를 파악할 수도 있고, 마케팅 믹스를 개선해서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행동 조사 분야에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태도 조사가 있어요. 그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신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자의 니즈 내지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이 왜 수정된 촉진 캠페인에 호의적이지 못한가를 또 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촉진 캠페인을 했는데 소비자의 태도가 영 아니다 이거죠. 그럼 실패한 거죠. 그런 걸 이제 태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고객이 포장이나 상표의 변경에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표나 포장이 소비자의 태도에 별로 부합되지 않았다 해서 바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바꾸기 전에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한 행위가 선결돼야만이 상표를 변경하거나 포장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 조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동 연구에 있어서, 소비 행동 연구에 있어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저희는 이제 태도의 정의라든가 소비자 태도 형성 및 태도 변화, 그리고 태도의 측정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태도의 개괄을 한번 볼게요.
소비자의 태도는 소비 행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품이나 상표에 대한 태도란 그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마케팅 전략 수립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기업은 소비자들의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마케팅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개선해서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소비자 행동 조사 분야의 하나의 태도 조사는 소비자들이 어떤 신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확인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먼저 조사해야 되겠죠. 태도 조사. 그 다음에 목표 시장에 왜 수정된 촉진 캠페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한가를 또 규명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목표 고객이 포장이나 상표의 변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밝히려는 경우에 소비자 조사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태도란 무엇인가? 태도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보시죠. 태도의 개념,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 특정 대상은 뭐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물이 될 수 있고 제품이 될 수 있고 여러 대상입니다. 이거 아주 뭐 특정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뭐 사람 될 수 있고 여러분 뭐 특별 사람, 여러분 동료 중에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러 친구 중에 A, B, C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일관성 있게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 경향이다. 이게 내적 감정 결과인데 학습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가 너 싫어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뇌 과정을 통해서 노출과 이런 다 지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된, 기학습된, 또 직접 학습된 것도 있고 간접 학습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의식적으로 학습된 것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것도 있고 이 모든 걸 통한 선유 경향으로 내적 감정의 결과다. 선유 경향은 뭐냐면 특정 사실에 대하여 미리 갖고 있는 선입견을 우리가 선유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선입견이라는 게 좀 이제 우리가 오해된 용어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습득된 학습된 그런 어떤 그 선입견 거기에 의해서 내적 감정의 결과다. 이게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그러니까 내가 A를 알고 있는데 A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떨까? 그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좋아, 싫어. 아니면 뭐 제 성격이 어때? 뭐 하는 거 다 있죠. 그런 걸 다 태도라고 한다. 이게 태도. 그래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갖는 겁니다. 특정 대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 대상은 무슨 어느 상품만 해당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뭐 사람이나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태도는 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그 다음에 호의적이나 비호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반응이. 다시 말씀드려서 대상에 대해서 좋거나 싫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태도에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결과입니다. 학습된 결과. 그래서 친구로부터, 판매원으로부터, 매체로부터 뭐 획득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적 미리 경험했던 거라든가 미리 학습했던 그런 걸 통해서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도가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사실은 대상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태도는 곧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관리자는 광고나 인적 판매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태도를 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도는 선유 경향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입견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선유 경향은 사람들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미리 지니고 있는 선입견이다. 이 편견과는 달라요. 편견과는 달라. 편견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한번 뒤틀려가지고 보는 걸 편견이라고 하는데 선입견은 먼저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저 물건을 봤을 때 나는 이거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학습, 직접 간접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그런 선입견이 있다 이거죠. 누구에게나 다. 행동이. 그게 바로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예. 내가 저 친구 싫어 그러면 가까이가 싫은 거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저 물건에 대해서 싫어 그러면 저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럼 그 광고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심지어 그 회사까지도 싫어하는 것, 그게 이제 선입견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편견하고는 다르다 하는 건, 선입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건. 네. 그래서 태도는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다. 태도는. 그래서 태도가 아주 태도의 개념 및 태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태도의 기능은 태도의 기능이론은 태도가 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용이하게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캐츠에 의해서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캐츠는 독일 태생의 영국 생리학자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캐츠는 이 네 가지의 태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첫째 실용적 기능입니다. 실용적 기능, utilitarian function 해가지고 사람들이 즐겁거나 보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불쾌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특성을 반영한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게. 기본 기능, 실용적 기능입니다. 그것은 이제 보상을 극대화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어떤 실용주의 개념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의 태도는 만족과 처벌에 대한 지각의 정도에 달려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소비자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거죠. 또한 소비자는 자극을 일반화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홈쇼핑을 통해서 의류 구매에서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홈쇼핑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실용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치 표현적 기능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는 거죠. 가치 표현적 기능은 이제 value expressive function 해가지고 가치 표현적 기능을 수행하는 태도는 소비자의 중심 가치 혹은 자아 개념을 표현하는 거죠. 내 중심 가치가 뭐다, 내 자아 개념이 이거다 해서 그걸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태도를. 소비자는 그들의 가치를 보다 유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어떤 태도를 채택한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가치나 이런 건 다 무형하고 심적인 거니까 내적 감정의 결과니까 이것을 이제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태도를 채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사용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밝은 옷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셀러리맨 중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습니다. 밝은 옷보다는 검정색 옷, 회색 옷, 짙은 옷을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어두운 옷에 대해서 호감을 보인다. 뭔가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자기 표현적 과시 의욕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 표현적 기능은
소비자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활동, 관심, 의견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표적시장 소비자들을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뭔가 붐업된다, 우쭐해진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것, 바로 소비자의 태도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방어적 기능.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뭡니까? 자기 방어죠,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적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된 태도는 외적 위협이라든가 내적 감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아 방어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디펜시브 펑션을 수행한다 이거죠. 자아 방어적 태도는 사람의 자아 개념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여러분한테 위협을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자아 방어적 기능으로 태도가 아주 오래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한테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자아 방어적 기능이 뭔가 약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한테 호의적이지 않고 매사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매사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립적 관계로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뿌리 깊죠. 그 다음에 변화하기 싫죠. 보기도 싫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자아 방어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터는 이제 제품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이나 혹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을 쓰면 이런 문제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50년대 주부들이 인스턴트 커피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 제품의 사용이 유능한 주부의 개념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유능한 주부는 그 자기가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조제해 가지고 커피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 우쭐한 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나와 버리니까 자기 방어 기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부들이 인스턴트 커피 사용을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식 기능인데요. knowledge function. 예. 태도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치 표현적이나 자기 방어적이거나 실용적 기능은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게재되어 있지만, 이건 지식 기능은 사실은 좀 지적 측면, 정보 전달로 인해서 얻어진 어떤 실증적 측면, 이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태도는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어떤 준거 체제나 비교의 기준이죠. 기준 체계나 기준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매일 직면하는 수많은 정보를 조직화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알고자 하는 어떤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인 욕구는 제품 포지셔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마케팅 관리자는 제품 포지셔닝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편 제품보다 좋다는 건 뭐죠? 어떤 태도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죠? 긍정적 태도, 호의적인 태도를 유발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광고에 있어서 지식 기능도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차별화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태도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청바지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빈번하게 착용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청바지를 착용하는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바지 입는 사람은 다 이런 태도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야외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용적 기능을 중시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는 아직 젊다는 걸 보이지만 가치 표현적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기업들은 태도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태도의 바탕이 되는 이유, 즉 태도의 기능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언급한 네 가지 기능들은
상호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와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가치 표현적 기능은 어쩌면 사람의 자아 개념, 자기 방어적 기능과 종종 일치할 수 있죠. 또한 실용적 기능하고 지식 기능은 정보의 분석에 근거하는 제품의 기능적 속성과 편익에 관한 태도를 종종 유발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태도의 기능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이고 중복적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보시죠. 이 태도의 기능, 태도의 기능 이론은 태도가 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용이하게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캐츠의 태도의 기능 네 가지를 실용적 기능, 보상을 극대화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실용주의적 개념을 소유한 좋은 게 좋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가치 표현적 기능. 소비자의 중심 가치욕은 자아 개념을 표현한다. 내가 이 부분으로 해서 내가 남한테 우쭐해 보인다. 그런 가치 표현적 기능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아 방어적 기능. 뭔가 자기 방해를 위한 표현으로 태도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태도는 외적 위협이나 내적 감정이 든 자기 방어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기능. 태도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중거 체계, 기준 틀이죠. 중거 체계나 기준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2번 태도의 구조. 태도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추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태도를 어떤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의 구조는 태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 견해인 어떤 삼원론적 관점, 트라이파타이트 뷰에서는 태도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인지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적 요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이제 이론론적 관점에서는 이제 유니디멘셔널 뷰에서는 감정적 요소만을 태도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론적 관점에서 태도는 감정적 요소만을 태도로 인식하고 인지적 요소는 신념으로 신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적 요소는 의도와 행동으로 각각 분리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이 이론은 어떤 신념이 인지적 요소로서 기본이 되고 태도를 바탕으로 구매 의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원론적 견이 이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가 다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고, 이론론적 요소는 태도는 감정적 요소만을 태도를 구성하고 인지적 요소는 태도와 별도로 신념이다. 그 다음에 행동적 요소는 의도와 행동으로 분리해서 구매 의도 형성에 필요하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 단일 요소 구조는 뭐 측정이 용이하잖아요. 왜? 감정적인 것만 조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용이한데 마케팅 조사자들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함 때문에 그 태도 뒤에 숨어 있는 왜라는 질문에는 어쩌면 유용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의 구조는 한 가지로 통일하여 규정할 수 없지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태도를 설명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접근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ABC 모형이 있는데, ABC 모형은 이제 감정, 그 다음에 행동, 인지,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어떤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태도 모형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태도의 큰 구조 맥락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도는 추상적이고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태도의 구성 요소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삼원론적 관점, 세 가지 관점이죠.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이론론적 관점은 이 세 개를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 디멘셔널 뷰 해가지고 감정적 요소만을 태도의 구성 요소로 보고 인지적 요소는 어떤 신념이다. 그러니까 태도와 신념 해서 신념을 구분하고 행동적 요소는 의도, 그 다음에 행동, 액션이다. 그래서 별도로 태도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다 동일한 그런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 모형으로 이제 ABC 모형. A가 뭐냐면 이제 affect, 감정. B는 behavior, 행동. C는 cognition, 능동적 의지. 이 세 가지 ABC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요소, 인지적 요소하고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affect, cognition, behavior. 이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요소, 이제 인지적, cognitive component인데요. 인지적 요소는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과 지식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이론론적 관점에서 신념으로 뺀다고 그랬죠. 여기서 신념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 특정 대상인 개인이나 집단이나 제품이나 행동이 될 수 있죠. 특정 대상은. 거기서 소비자 행동에서 제품에 대한 신념은 제품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속성에 대한 사고들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직접적인 경험 또는 매체를 통한 지식으로 인해 현대차는 다른 승용차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차가 대상이죠.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이 뭐죠? 안정성. 거기에 대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이걸 태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신념들의 총체적 집합을 그 인지적 요소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 인지적 요소가 긍정적일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요소는 감정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 태도는 어떻다? 호의적이다. 여러분 인지적 요소, 여러분 주변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한테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물어본 것은 잘 대답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집에 가면 뭐 밥도 잘 해준다 그럴까요? 뭐 잘 사준다 그럴까? 뭐 이런 것도 다 인지적 요소로서 내 머릿속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어떤 신념이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나타난다?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태도는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호의적이죠. 이게 이제 인지적 요소입니다. 근데 인지적 요소나 감정 요소, 행동적 요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상호 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감정적 요소, affective component인데 소비자의 전반적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대상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나타낸다. 감정적 요소는 제품이나 그 속성과 같은 태도 대상물의 평가적 측면을 제공하는 소비자의 지각과 상호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각 속에 어떻게 학습이 됐는가에 따라서 이런 감정적 요소가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요소는 나아가 개인의 감정적인 면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과즙 음료를 좋아한다. 나는 탄산음료를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태도의 감정적 요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경험된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감정적 요소도. 이러한 평가적 측면은 태도 대상에 대한 전반적 느낌을 평가하기 때문에 흔히 태도의 본질적 측면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감정적 요소를 태도 그 자체로 취급하고 나머지 두 요소를 이를 뒷받침하거나 단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감정적 요소가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저 친구를 알므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생기는 거지. 그는 인지적 요소 없이 어떻게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감정 자체가 이제 행동적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니까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적 요소가 핵심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행동적 요소, 코그니티브. 행동적 요소는 동태적 요소 또는 의도 요소라고 합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행동하려는 경향, tendency, 경향을 말하며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는 이제 구매 의도로서 측정이 됩니다. 이제 구매 의도의 측정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현대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등과 같은 구매 의도는 행동 성향을 나타내며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럼 사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현대차 좋아하니까 그렇죠. 감정적 요소죠. 왜 좋아해? 현대차 연비도 좋고 내부 연한도 높고 서비스도 잘 된다. 인지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행동적 요소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 단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수의 모형들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단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반응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ABC 모형이라는 태도 모형은 감정, affect, 행동, behavior, 인지, cognition의 세 가지 요소 간의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인지적 단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 지식, 이해를 포함하고요. 감정 단계, 인지를 토대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좋아함이나 싫어함, 선호 등의 감정을 의미하고요. 행동적 단계는 구매 혹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개인의 태도나 행동은 그 제품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또 우리의 선택이 항상 동일하거나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에 전통적인 이제 반응 계층 모형과 다른 대안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 세 가지 효과 계층 모형을 그림 5-2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이제 표준학습 계층 모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고관여 계층 모형이라고 합니다. 고관여 계층. 그래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일어나는 어떤 전통적인 이제 뭐랄까요? 이게 행동 모형의 진행 순서라고 할까요? 표준학습 계층 모형입니다. 이건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에 기초한 태도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다, 인지했다, 감정이 생겼다, 행동에 옮긴다. 표준학습이죠. 고관여 계층 모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관여 계층 모형은 인지를 했는데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적 학습 과정에 기초한 태도를 저관여 계층 모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계층 모형은 감정적인 것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하는 거죠. 쾌락적 소비. 그래서 놀이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감정적 계층 모형으로서 이제 소비하는 거, 놀이 소비 같은 거,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층 모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태도 모형 및 측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다속성 태도 모형입니다. 이제 그 다속성 태도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비자들이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그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서 태도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가 이제 신념에 의해서, 신념 자체가 인지적 요소라고 그랬죠. 신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에 대하여 가지는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태도를 아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그러한 태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소비자 조사자들은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지적 요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태도가 태도 대상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속성 태도 모형, 멀티 어트리뷰트 애티튜드 모델은 소비자 지식과 제품 특징 혹은 속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다속성 태도 모형은 태도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그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신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다속성 태도 모형 중에 하나인 피시바인 모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시바인 모형은 다속성 태도 모형이 소비자 행동 분야에 소개된 이후에 소비자 행동 연구자에 의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시바인 모형의 기본 원리는 특정 상표에 대한 태도는 이 상표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과 이러한 속성들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시바인 모형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그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에 대한 신념, 그러니까 신념, 그리고 그 신념과 연관된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바인 모형의 중요 요소 및 측정을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가 있죠,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에 대한 관련 신념이 있는 거, 신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념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는, 속성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태도하고 신념하고 평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속성은 뭐냐면 속성은 뭐냐면 어떤 대상들의 특징들입니다. 속성. 소비자 행동의 속성은 제품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 혹은 특징으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속성들을 활용하여 제품을 평가한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이나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정확한 태도 특정을 위해서는 제품의 모든 속성이 고려돼야 하지만 모든 속성들을 고려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모형에 포함될 속성의 수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태도에 대한 예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만큼의 다수의 속성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의 속성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다속성 태도 모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나 혹은 이런 걸 다 특징 이런 게 이제 속성인데 이 엄청나 많은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핵심되는 걸 뽑아가지고 그렇다고 한두 개로 하면 안 되고 다속성으로 뽑아서 태도 모형을 분석한다 이겁니다. 맞는 거죠, 이건. 이거 어떻게 보면 인지적 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성에 대한 평가는 뭐죠? 평가는 특정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중요도. 그래서 소비자에게 있어서 특정 속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요. 중요해야 태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대상이 다수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한 속성이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속성들은 다른 속성들에 비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러한 중요성은 소비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속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A의 소비자는 냉장고의 크기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B 소비자는 가격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성이 중요성과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니즈 이런 게 다 부합됐을 때 태도로서 이제 형성이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념 뭐죠? belief. 신념은 어떤 대상의 특정한 속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술적인 사고이다. 브랜드와 속성 간의 관계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연관성의 정도이다. 그래서 신념의 측정은 어떤 브랜드가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브랜드가 어떤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각하는 데 따른 어떤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소나타가 대상이죠. 그 연비, 속성이죠. 우수하다. 그건 뭐죠 이게? 지각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 이러한 신념들 중에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과 관련된 신념을 현저한 신념, salient belief라는. 그러니까 현저한 신념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태도가 호의적이겠죠. 그래서 피시바의 모형에서 태도는 평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도의 평가는 소비자가 활용하는 속성의 평가와 그 속성에 대한 신념을 곱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신념과 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의 예를 보면 여기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죠. 피시바인의 이제 다속성 태도 모델의 신념과 속성 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평가항이 있어요. 평가. 어떤 대상이 특정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바람직한가. 특정 속성이 화질로 보자. 화질이 선명하다는 것을 소비자는 얼마나 바람직하게 보는가. 매우 나쁘다. 화질이 마이너스 3이죠. 매우 좋다.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신념. 어떤 대상이 특정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 그러니까 삼성 TV의 화질은 선명할 것 같다. 매우 그럴 것 같다. 플러스 3. 그렇지 않다.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이 신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보니까 삼성 화질이 선명할 것 같은데에 대한 신념에서 매우 그럴 것 같은데 평가에서 삼성 TV의 화질이 매우 좋다 하면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3 곱하면 9가 되는 거죠. 근데 신념에는 3이었는데 막상 TV 화질이 선명하다는 평가에서는 1이다 그러면 이게 3이 되는 거죠. 3. 그래서 선택할 때 태도를 선택할 때는 신념과 평가를 곱해서 이제 태도를 평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는 속성에 대해서 일반적 성격으로 좋다, 나쁘다와 같은 평가적 개념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신념은 각 대상별로 특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신념은 대상별로. 그래서 확률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좋다, 나쁘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념에 대해서는 여러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대상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률 개념으로 측정하는 게 맞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속성 태도 모형의 소비자 행동 적용. 다속성 태도 모형은 개념적으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 구조를 분석해 가지고 태도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소비자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다속성 태도 모형은 마케팅 관리자에게 있어서 소비자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그런 적용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바인 모형을 이용하면 각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도의 형성이 인과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 때문에 효과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태도를 형성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변화이다. 그러니까 평가의 강도에 대한 변화는 신념과 관련된 소비자의 평가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특별한 속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소비자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브랜드의 경우에 주위 평판에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좋은 신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에 대한 신념의 강도가 높은 주위 평판이라는 속성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서 소비자들의 인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 평판이 아주 좋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 브랜드는 좋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태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는 태도의 강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부정적 태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 심리학에 나와 있어요. 이게 긍정 심리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심리학을 몰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공부를 한다, 시험 공부를 한다. 지금 같은 설명으로는 좀 설명이 어렵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 과목이 다 동일한 기준이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다른 과목도 아주 중요한 걸로 점수가 계량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럴 때는 수학을 잘하려고 무척 노력하다 보면 거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을 너무 쏟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학 점수가 오르지 않고 그 시간을 그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소홀히 해가지고 전체적인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약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적어도 한 인수분해라든가 함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어려운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냥 쉽게 속된 말로 제껴버리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시간에 다른 점수 내가 딸 수 있는 거, 강점 요소를 더 노력해서 영어에 내가 특히 좋아한다면 영어에 더 노력해가지고 영어 점수를 더 받는 거, 국어 점수를 더 받는 거, 그러므로 해가지고 전체 점수를 올리는 방법. 그건 뭐냐면 이제 약점은 강화하려고 하지 말고 약점에 대해서는 좀 무시해버리고 강점에 대해서만 강화해가지고 더 큰 이득을 보는 거. 그런 우리 심리도 그렇답니다. 우리 보면 인간 심리에 이 강점, 여러분도 장점 요소가 있고 단점 요소가 있어요. 내가 처음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점 요소가 단점 요소가 있는데 긍정 심리학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단점 요소와 강점 요소는 똑같은 한 그릇 속에 들어가 있다. 근데 여러분의 단점이 40% 있고 강점이 50%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강점을 더 강화해 버리면 이게 80%가 되면 20% 약점 요소가 20%로 축소가 된다. 자동적으로. 이제 풍선에 바람이 누르면 상대 쪽으로 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약점은 점점 약화가 되는 거고 강점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격을 오히려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기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태도 모형에서도 바로 그게 나오네요. 보시죠. 어떤 상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태도가 형성돼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도 그 태도의 강도를 아예 약화시켜. 그건 뭐냐? 긍정적인 것을 강화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건 나쁜데 이게 더 커 좋은 점이 이렇게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념의 강도에 대한 변화이다. 그건 뭐냐면 이제 태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전략은 제품 광고 전략을 통해서 제품 속성과 관련된 신념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경우에 어느 브랜드의 경우에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인 내구성에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낮은 신념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B브랜드는 제품 개발을 통해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비롯한 촉진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속성을 소비자의 인지 구조에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네. 소비자들이 어떤 대안을 평가할 때요. 대안을 평가할 때 그 제품과 관련된 모든 속성을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 속성 중에 본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저한 속성과 관련한 신념을 형성하고 평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본다 이거죠. 새로운 속성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전까지 현저하게 고려하지 않는 속성을 찾아내거나 부과시켜서 소비자들이 현저한 속성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 브랜드가 미끄럼 방지를 소비자들이 현저한 속성에 추가함으로써 태도 점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변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강화함으로 해서 부정적을 약화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신념 강도에 대한 변화. 그래서 내구성이 낮다 그러면 내구성을 올려주면 되는 거. 근데 내구성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내구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내구성이 낮지 않습니다 하는 신념 강도를 강화시켜 광고나 촉진 활동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속성을 소비자의 인지 구조에 추가한다는 건 뭐냐면 현저한 세일리언트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소비자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 간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다속성 태도 모형에 있어서 좀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친구 어떻다 할 때 우리가 저 친구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친구는 내 긍정적 면을 계속 강조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을 약화시키면 친구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가 저 친구 좀 게으르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싫어 하는데 그 신념을 바꾸려면 내가 게을렀다 그러면 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뭐하고 한다 하면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제물을 제출할 때도 남들은 1페이지에 2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게으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념을 강도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친구 나를 싫어한다 그럴 때 이것 때문에 싫어한가? 그럼 내가 이제 강점 약점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추가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식사를 잘 산다. 그러면 돈을 잘 쓴다. 그럼 그걸 하나를 현저한 속성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하면 친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 모형이라는 건 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상식적 수준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은 무슨 깊은 심리학의 어떤 분야를 우리가 터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 요소를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 끌어들여 가지고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신념 가치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결과를 어떻게 유추할 건가를 우리가 공부해 내는 거죠. 그래서 깊은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